7번째, 아시아 증시는 해당 국가 화폐가 강세일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보면 반비례 구조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확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가고, 이게 반도체 사이클은 또 맞아야 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과 증시가 같이 올라갔죠. 누가 먼저 떨어질까? 원달러 환율이 먼저 떨어질까? 아니면은 증시가 먼저 떨어질까? 제3의 길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그건 인플레이션이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뜻인데 그게 될까요? 이건 단기자산 이익 플러스 외환 차익 거래를 함께 노리는 한국 시장의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시점에 겹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란 뜻은 반대로 원화 강세인 시점이란 거죠. 즉 한국은 지금이 원화 강세입니다. 농담 아니라 지금이 원화 강세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지금이 원화 강세입니다. 수출 엄청 잘 됩니다. 잠깐만, 지금이 원화 강세라는 거잖아. 근데 환율이 왜 이래?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당 못할 요인이 추가로 가중화되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한국 증시는 반도체 기반 사이클이기 때문에 개인에겐 장기 보유 요인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게다가 모두 원화 약세를 예상할 줄 아는 존재들이 여기에 모여있죠. 제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죠. 보람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자, 그럼 정책 편의를 위해서, 청년 세대 착취를 위해서 그냥 떠넘기고 싶은 것 뿐입니다. 외국인을 계속 찾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왜? 외국인이 돌아와야, 외국인이 환차익 이익까지 생각해서 돌아오는 게 이거구나, 지금 타이밍이구나, 이게 외국인을 찾는 이유입니다. 즉 한국 주식은 이벤트 드리븐이지 실적 드리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반도체를 얼마를 팔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깨는 넘었기 때문에. X86은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무너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창용은 원화 조각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두 족속들의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달러가 기축통화, 중고통화에서 벗어나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안 되는지 한 1년쯤 뒤에 봅시다.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일부러 2개 붙여져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X86 세대들 대변하는 걸 가져왔지? 해서 캡처해 왔습니다. 1년 뒤에 보도록 하죠.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지금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 쪽은 저거 꽤 쓰거든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무너진 곳은 저거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막고 싶어요. 그래서 CBDC를 갖다 쓰는 것도 있는데, 테더 서클 한국서 못 쓰나? 외화 유출하지 마라 제발. 원화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어 달라. 계속 한국에 자본 이탈하지 말라. 자, 25년 7월 CBDC 실패했는데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CBDC 같이 해야 된다. 11월 CBDC 하자 제발. CBDC. 연방의회 미국은 아예 전면 연구도 금지시켰습니다. 연구 개발 테스트 전면 금지. 이게 소유권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든 뺏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한국은행 존립 자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면 원화를 안 쓸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자체가 아니라 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려죠. 자기네 자리가 위험하단 말이죠. 이 인간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말이죠. 존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화폐 가치 유지를 못한 정부들의 영향이 큰데, 화폐 가치 유지를 못하죠. 중앙정부가 지랄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잠깐 우리 자리 없어지는데 하면서 넘기는 겁니다. 정부는 CBDC 권력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중국식 신용평가 제도를 또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믿습니까? 민간금융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통제하기 딱 좋습니다. 절대 독재를 안 할 거라고 믿습니까? 중국처럼 안 할 거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한국 정부를 믿습니까? 미국도 그걸 못한다고, 못 믿는다고 하는데, X86을 믿습니까? 살인좌파를 믿습니까? 민주노총을 믿습니까? 중국 욕하면 징역형, 이런 거 하는 족속들을 믿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저런 거 통과시키고 민주노총이 베네수엘라 침공이 이렇게 짓거리는 족속들을 믿습니까? 이 새끼들 언젠가 인민재판으로 당신들 다 죽일 겁니다. 쟤네들은 애초에 그런 용도의 살인자파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도 민주노총 건물입니다. 마두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민석의 형 김민웅, 베네수엘라식 혁명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다 하고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마두로는 마약 산업 투자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수만 명이고 마약으로 미국에 넘겨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연간. 국제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로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두로가 체포한 날 북한은 동해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나 저들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그 사이 또 이제 서해 팔아 넘겼더라. 그래서 한국 증시에 걸린 게 지금 또 심지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결론은 부동산 PF는 해결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은 증시를 사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으로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현금이 없어요. 왜? 본업이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낮아지니까 다시 또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현금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본업 안 되지 거기에 저축금도 떨어지지. 그래서 돈 벌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공유글에서 반복하자면요. 중국의 부실채권, 부실자산 이후 증시를 떨어뜨리는 형식의 한국 주식처럼 순진한 호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떠넘겼고 한국인은 저 서학개미 족속들한테 떠넘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욱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를 멀티커런시 보완자산이야 대체자산, 즉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 자산으로 봅니다. 외국인과 행동이 똑같아진 거죠. 열 번째, 증권상발 유동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났을 땐 위험해져요. 자, 외국인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팔았거든요. 상당히. 개인이 22조 팔았고요. 증권사가 32조. 요걸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지금 3조 8천억 적어 있는 건데 증시는 지금 현재 증권사발 자금이에요. 문제는 증권사 건전성 지표는 착시다. 금융위기 때, 즉 외생적인 충격이 있을 때 증폭에 염려가 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거나 AI 버블이 되거나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 KDI가 규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레버리지는 9.2배나 증가했고 총자산은 4.3배 증가할 동안 뭐야? 이거 뭐 지금 폰지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 저축은행은 같습니다. 부동산 PF랑 같은 게 증권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대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져요. 특히 한국 증시의 경우에 외생적 위험이 정기적으로 있죠. 그리고 11번째 중앙은행도 압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종료되었을 때, AI 버블론이 터졌을 때, 한국 혹은 미국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증시 폭락, 증권사, 저축은행의 위험에 금융위기,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금융위기를 만들겠습니까? 안 하죠. 돈을 뿌려가지고 청년들에게 떠넘기겠죠. 정부도 심지어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붕괴 표현 자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코스피 4천 붕괴 표현 자제, 아이 그거 아닙니다. 왜? 저게 붕괴되면 얘네들 목숨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유동성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게 하고 싶습니다. 중앙은행도 금융 안정을 하는 게 평소에 임무인데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죠. 얘들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 안정화 시키고 싶으니까 비투도 투자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청년의 마진콜이 나면 노예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러나 책임은 전부 다 개인이 지는 거죠. 정부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주담대, 금융주담대 안정적인 건 죽이고요. 금융안정 이거는 부수고 싶어. 국내 자본구제 개편. 뭐? 이때 가중치. 자, 리스크를 표현할 때 이제 가중치를 정하는데 이때 주담대 가중치가 15%였는데 20%로 올려요. 은행의 주담대 대출을 줄이게 하는 겁니다. 이 안정적인 연체율 낮은 제일 안정적인 대출을 줄이고 뭐합니까? 주식펀드는 RW 리스크 가중치를 하향해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게끔 지금 유도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가중치를 주식 펀드 투자하겠다고 대출 받는 건 낮추는 거고 주담대 대출 받는 건 올리는 거고 그런데 안정적인 건 뭡니까? 주담대가 제일 기업 대출보다 더 안정적이죠. 주식펀드 대출은 뭐예요? 기업 대출보다 더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는 리스크를 줄이고 여기는 리스크를 올리겠는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걸 지금 2026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자 지금 현재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기들도 알아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외국인은 주식 투자 자금이 급감하고 있고 채권만 사고 있습니다. 뭐 단기 채권은 발행해가지고 저거 막을 거 아니냐. 금융위기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오르겠지. 이 돈 가지고 다시 또 단기 채권 사고 단기 채권 사고 단기 채권 사고. 그러면 이자율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증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유동성이 생각하는데 국내 주식은 있잖아요. 유동성 프리미엄 아니면 볼 게 없습니다. 국내 주식 순투자의 결정 요인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돈 뿌리는 유동성이에요. 이거 아니면 볼 게 없습니다. 한국 주식은 PER이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져요. 미국 주식은 PER이 높아지면 오히려 투자의 요인이 되는데. 자, 안정적인 수익원은 막아놨으니까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강화, 즉 위기 대응 모드에 빠져있죠. 은행이. 건전한 주담대를 지워버리고 불건전한 배드뱅크나 중소기업이나 카드론이 된 족속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주고 이 말려봐야 될 좀비 같은 그 족속들에게 대출해주고 돈이나 쓰라고 하니 안정성을 위해서 은행은 성장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안정성을 위할 때 수익성과 성장성이 반대쪽에 있어요. 근데 성장성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고 이거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성을 포기한 대신에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건 언젠가 위기에 대비하는, 즉 그 곰이 겨울잠 살 때처럼 살찌우는 거랑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것도 X86 몰아주기죠. 뭐 X86이 은퇴 상황이거든요. 중소기업은 파산하고 있고 그건 뭐 X86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은행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위기 대응용입니다. 증권사나 저축은행과 가장 큰 차이가 은행은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굳이 대출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저 뻘소리, 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좀비들에게 현금을 꽂아주려는 겁니다. 안전한 주담대를 빼고 청년들의 월세를 높여가지고 이게 당신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은행의 수익성 증가는 수익성 증가가 아니라 금융위기 대응용, 즉 금리 상승 대응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달리 장기국채를 잘 안 사요. 왜? 장기 국채 샀다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SVB가 보통 국채 과잉해서 샀다가 날아갔거든요. 뱅크런 위기는 언제든 있어요. 한국은행도 이제 뱅크런 대비에 도달했죠. 이거 날 수도 있겠는데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지금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금융기관들 다 지금 현재 변동성 위기 대응하고 전부 그 안정성 대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돈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돈 모아서 안정성으로 가야죠. 나중에 인플레이션 나고 나중에 월세 오르고 그때 후회할 겁니까? 그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부는 소비 쿠폰 뿌리는데 금융기관들은 딜레버리징 하라고 하고 저렇게 딜레버리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딜레버리징을 해야지. 똑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이 망하라 하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전망은 죽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국의 신산업이 보입니까? 한국의 안보가 강화될 거라고 보입니까? 한국의 치안이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까? 불법 세력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 쳐도 연간 마이너스 100조 구조가 보입니까?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세금, 인플레이션, 사회보험료 이게 감소로 보입니까? 성장은 줄어들고 할인율은 증가할 겁니다. 이 이유는 망해야 할 배급 족속과 X86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청년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이 착취 압제 세대고 이들을 살려낸 MB도 대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서해는 황해가 되었고요. 우리는 서해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황해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기준이죠. 한국 대통령은 사오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한국의 갤럭시를 안 쓰고 서해는 공용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동해도 일본해라고 하고 공용바다 하지. 일본에 넣고 위에 그 안에 동해 넣고 공용바다라고 하지. 자,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안전마진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PBR은 이미 고점이고요. PER은 평균 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 PER을 이제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은 5.6% 정도, 연간 5.6% 정도 이익을 예상한 기준점의 PER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은 3.3%예요.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5.6%에서 3.4%. 여기서 1.2%로 신용등급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에 외국인이 투자할 거면 환차익 요거까지 같이 줘야 됩니다. 요거까지 같이 줘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무위험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의 기대 이익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무위험 이자율 수익에 가까워집니다. 즉 주가가 오르나 국채 금리가 오르나 둘 중 하나가 터지면 반대쪽도 터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고점이기 때문에 가치평가자들의 수익 실현의 목적으로 바뀌고요. 주식에는 그걸 받은 고점 추격 매수자, 단기 자금들만 남고, 그러면 이제 그때 몰락할 때는 다 뒤지는 거죠. 메인 자금, 해지 자산이 나오면. 해지 자산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이 들어가거든요. 자, 해지 자산은 무위험 이자율급의 저점에 들어간 거고요. 투자 자산들은 요 정도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스프레드들이 제법 크다. 그러면 이제 노려볼 만하겠다. 그때 들어간 거고요. 그 폰지 자산 위주로 들어가는 건데, 해지 자산들이 빠져나올 때, 뭐야 이거 국채가 더 나왔는데 해지 자산들이 빠져나올 때 그때 작살납니다. 심지어 저걸 합친 게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합친 게 뭘 넘어야 되냐면은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단기 국채 10년물 단기 국채와 만기 수익률 요걸 넘어야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변동성 위험이 돼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고 지금 현황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성장해서 이걸 능가할 걸 기대해야 되는데 단기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눈을 돌리고 코스닥이 오를 겁니다. 해지화가 아니라 폰지화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정부가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지? 그래서 좀비 기업 퇴출시키고 어떻게든 최대한 코스닥도 해지 자산화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코스닥은 있잖아요. 실적으로 드리블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이 실적 드리블이 안 되는 것처럼 더더욱더 실적 드리블이 안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폭락을 막고 싶고요. 그걸 어떻게 패치를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이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르면 죽는 거예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무한히 오를 수 있습니까? 판매량이 무한히 오를 수 있습니까? 원화 가치가 잡히길 기대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 자본 이탈과 인재 유출로 택도 없게 될 거다. 그 자본 이탈에 섞여 있는 거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좀비 기업 열심히 되살려가 프리라이더와 함께 가면서 성장하겠다 짓거리는 헛짓거리입니다. 그 팀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서 프리라이더들이 많은데 얘네들한테 돈 찔러주면 성장하겠습니까? 그 짓거리 하겠다는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리스크하면 시스템 리스크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지금 전부 축적이 되고 작은 리스크들이 전부 쌓여가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되었다. 복잡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치된 결과죠. 보통 원인을 방치해서 작을 때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지금 해결하다 보니까 원인이 가중되는 겁니다. 국채금리, 환율, 증시는 각기 하위 리스크가 따로 있고 거기에 리스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리스크가 터졌을 때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청년 세대에게 최대한 떠넘기고 노력할 테고 그때 단기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겠죠. 그럼 다시 또 그 자금이 전부 들어갈 테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테고 월세는 올라갈 테고. 자,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금융기관도 디레버리징을 하고 오직 정부만 저렇게 돈을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돈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돈을 아껴야죠. 청년 착취 전략에 대비해서 열심히 돈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세금 증가, 월세 증가, 인플레이션, 보험료율 증가, 일자리 감소, 이직처 감소 등으로 나올 건데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이제 빨리 학생들을 어디든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올 거니까 제가 경제 관련된 지식이랑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고작
투자에만 쓰면은 그거 효율 안 맞을 거다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국방이 무지하고 그저 일만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탑티어 엔지니어들은 전부 빅테크로 다 도망갔어요. 안정을 위해서. 투자보다 오히려 주업에 도움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넘어서 이런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시장과 적절하게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생존 투쟁입니다. 지금 현재 경력 실업자 30대 뭐 이직하려고 퇴사했는데 직장 일자 정작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를 두고 한국 증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적으로 코스닥이라도 먹으러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자신 있냐? 지금 이렇게 딱 올랐는데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한 주간 오른 거거든요. 요번 주 한 주간 증시 삼성전자가 한 주간 24%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8% 올랐는데 자신 있냐고. 코스피라도 안 되겠다. 코스닥을 눈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눈 돌려야 찌는 겁니다. 야 이거 이거 못 사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8% 정도밖에 안 올랐네. 그럼 아직 덜 올랐다. 얘도 얘랑 키를 맞추겠지? 그러면 보자. 여기 왜 아직 저점이 많아. 여기 아래쪽에 반등했구나. 너 뭐 보자 보니까 이 중에서 또 이제 또 찾으면 실적 좋은 거 찾는다. 이런 거 실적 좋은 거 찾다가 그래. 뭐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하면 삼성전자랑 이거 연결되어 있는 리노공 요거 가야 되겠다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실적이 좀 나는 좀 괜찮은 거 없나 찾다가 실적은 좋은데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점점 주가고 떨어지고 있는. 근데 보니까 배당도 많이 주네. 이거 언젠가 좋아질 거야. 그거 사고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됩니다. 이 딱 그 사람 심리가 이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유동성 흐름으로 보면은 똑같아. 반도체로 가거나 코스닥 가거나 아니면 이 어려운 거 때려치고 미국 주식 가거나 다 때려치고 있잖아요. 코스닥 갈 거면은 요거 아니면 볼 거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위험해. 요것도 실적 드리블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얘 성장률이 그렇게 장기 성장률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는 자와 욕심 많은 자를 등쳐먹으려는 게 정보입니다. 언제나. 이런 글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왜?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사고할 수 있어야지. 힘들어도 직접 사고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존 투쟁 능력이, 생존 지능이 증대할 겁니다. 모르는 자와 욕심 많은 자, 전부 다 폰지 자산들이죠. 알아봐야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인간관계들. 이것들을 등쳐먹으려는 게 정보입니다. 언제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건요. 밀턴 프리드먼이 사회주의자를 계몽하기 위한 제안이었고 사회주의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지 도덕이 아닙니다. 정부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즈, 정치 경제학을 희망하면서 필요할 때 타인에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 시카고학과 경제 통계학을 희망하는 건 적을 약하게 만드는 좌파들의 역겨운 수작질일 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거 주장할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들은 이거 희망하면서 이걸로 이익 얻으면서 자 이제부터 너 좌파구나. 너 채용 안 해. 너 좌파구나. 너 비자 뭐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카고 학파를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도 아니고 그냥 전략이었어요. 이들의 역겨운 수작질일 뿐입니다. 애초에 이거대로 원래 거르는 게 도덕이었습니다. 너 좌파랑 상종에 저 같이 어울리지 마. 이게 도덕이었어요. 이게. 자유무역과 정치경제 분리도 사회주의 국가를 전쟁이나 억압보다 계몽시켜보자는 순진한 접근이었고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좌파는 정치로 권력으로 이익을 얻고 반대 진영의 정치로 사람을 걸러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도덕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지 도덕 아니에요. 이것도 도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전략이에요. 전략.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기는 전략을 짤 것인가. 이게 더 이익도 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동안 믿었던 게 이겁니다. 이거 도덕 아니에요. 이걸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자유 언론을 이용해서 자유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온건한 관용함을 이용해서 언제나 새로운 착취 전술을 발휘하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 형태로 다시 이제 다 사람 거르는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 종묘 개발이 실패하면요, 박원숙식 적자 구조를 SH가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저거 사업 성공해야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 공급하고 월세 낮출 수 있거든요. 임대부동산 공급 못할 겁니다. 장담하건데 쟤들 임대부동산 직거래인데 공급할 수가 없어요. 월세 먼저 폭등시키고 난 다음에 월세 전부 가질 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뒤늦게 임대부동산 공급해야 이익도 최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최대한 착취할 수 있을 테고, 서울 월세는 폭등할 것이고 디벨로퍼는 망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축 아파트 절대 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개발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빌라 사십시오.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사대문 안에 빌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오르는 용도의 목적이 아니라 월세를 해칭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파리 구조가 그런 건데, 파리에 살지 않으면 고액 임금을 받지 못하고, 파리에, 뉴욕도 똑같아요. 파리에 살면 월세로 다 나가서 생활 물가 때문에 생존하지 못하고, 그래서 뉴욕이나 파리나 어쨌든 거기에 부모가 이제 집이 있고 월세를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됩니다. 즉 잉여 현금이 더 남는 구조가 돼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애초에 디벨로퍼들이 한 것들이 중국인 지역 확대, 노무현 때부터 늘어난 중국인 지역 확대를 막는 거였는데, 정치가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보수 정치권이 나오면 중국인 지역 확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공급을 하고, 진보 정치권이 나오면 중국인 지역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벨로퍼를 죽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온 중국인을 막는 지역이 김포였고요. 그래서 김포 재개발이 된 거고, 구로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중국인 막는 지역이 신대방 재개발이었고, 결국엔 신림이 넘어갔죠. 신림이 10년 전에는 강남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림이 이제 중국인 지역이 되었죠. 그리고 광진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 막는 지역이 청량리, 저기 동대문구였습니다. 자, 이제 그거 못 막을 겁니다. 사대문 안에 부동산, 여기 안이 치안이 제일 안전할 거고, 그 치안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페미는 죽어봐라 한번, 중국인 지역에 살면서. 자, 그 대가로 좌파 지지자 배급력 있는 자들이 지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인율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던 보수 코퍼러티즘을 때렸기 때문에, 칼을 찔렀기 때문에, 등을 찔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선동하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발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기들 스스로 죽겠다는데 왜 이들 막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살려주려고 발버둥 치는 보수 코퍼러티즘, 얘네들도 한 짓거리가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뜯어가지고 해결해, 이 사고 나면 안 되잖아 했던 거 아닙니까? 얘들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존엄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종하는 족족도 같이 존엄을 잃을 겁니다. 살인자파 손절은 생존 진행성이고요. 거기에 관용을 발휘하는 보수 코퍼러티즘도 죽어야 될 겁니다. 이 기회에 철저하게 밟아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존엄을 잃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정부는 돈을 뿌리지만 시장 구조 조정을 합니다. 은행도 디레버리징을 하고, 중앙은행도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디레버리징에 애쓰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 마통 170조? 그렇게 나왔는데 국방기 1.7조를 지급 못했답니다. 이걸 통해서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고 배급 좀비들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인 당신이 왜 자영업자에게 돈을 써대면 되겠습니까? 은행처럼 외국인처럼 디레버리징하고 돈을 아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취업하고 잉여현금 흐름을 최대한 남겨 달러를 사고 오프라인 소비를 줄이고 월세 해칭 할 수 있으면 하고 온라인 소비 위주로 하며 최대한 돈이 나갈 좌파 인간을 손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한폭탄 같은 족속들. 당신에게 해를 입힌 인간은 친구도 가족도 절대 못 됩니다. 어차피 경조사 비용만 나갈 인생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인맥도 소비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처럼 수익성을 증대시키십시오. 글을 읽고 숫자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우리는 생존 지능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겁니다.